장갓집 다녀온 게 우리 집 문턱에 들어오면 부정타. 이제 막 엄마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넌 예의도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집안이 거짓골이 됐으면 너도 그렇게 된 거야.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찾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 살 거예요.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아버지의 얼굴에 스쳤던 안타까움을 저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혜은입니다. 한국건설그룹 회장 한진국의 외동딸로 태어나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라왔어요. 강남의 넓은 저택에서 눈을 뜨면 가정부 이모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경영학과 선배 최연수를 처음 만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학교 도서관 앞 은행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바람에 노란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던 그 오후 현수 선배가 제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셨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선배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모습에 저는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현수 선배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했겠습니까? 저는 그저 현수 선배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1년을 연애했어요. 학교 뒤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매운 떡볶이를 먹고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현수 선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예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요? 못 사는 집안이지만 당신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최연수 선배랑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예은아, 아버지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너랑 잘 맞는 집안 아들이야.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괜찮고. 아버지의 말씀을 끊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현수 선배가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팔을 잡으며 작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예은아,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돼.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서로 살아온 환경도 봐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23 젊은 나이에 저는 사랑이면 다 된다고 믿었어요. 아버지와 몇 번을 다투고 결국 저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 살 거예요.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철없는 다짐이었는지 모릅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현수 선배 부모님이 사시는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은 중산층이었지만 제 집안 배경을 아시고는 늘 친절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제가 놀러 가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은이 좋은 집안 딸이 우리 현수한테 시집와줘서 고맙다. 어머니가 잘해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수 선배도 직장을 잘 다녔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현수 선배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예은아, 장인어른 회사 요즘 괜찮으시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들었는데 한국건설그룹이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회사는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예은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뉴스에 한국건설그룹 부도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제 뉴스마다 저희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친구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예은아, 너희 아버지 회사 괜찮아? 뉴스 봤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남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엄마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예은아, 왔니?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 대신 그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현수 선배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진짜 위험한 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도설은 점점 더 커졌고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계셨어요. 엄마는 집에서 혼자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틈날 때마다 집에 들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은아, 엄마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 집에 올 수 있니? 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소파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얼른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엄마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엄마는 그대로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세입니다. 혈압도 많이 높고요. 심근경색 증상도 있으시네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엄마를 지켰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신 엄마의 모습을 저는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회사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예은아,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기로 했잖아. 언제 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라니? 이게 알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빈소에 놓인 엄마 영정 사진을 보며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다시는 엄마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가 났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건설그룹 파산 소식을 다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산소 호흡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예은아, 엄마 미안해. 내가 고생할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걱정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하지만 엄마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심장이 멈췄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제발 눈 떠요. 엄마.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하자 그토록 친하다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빈소 앞에 줄을 서야 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현수만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향을 피우고는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남편 현수는 제 옆에 앉아 있긴 했지만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혼자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장례식장에 계시지도 못했습니다. 채권자들과 변호사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빈소에 잠깐 들르신 아버지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머리카락이 반쯤 새셨어요. 예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엄마를 이렇게 보내서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안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등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사흘 밤낮을 빈소를 지키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엄마의 관이 영구차에 실리는 걸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터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엄마를 보내고 나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엄마는 제게 전화해서 저녁 뭐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주말엔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제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현수가 운전을 하며 말했어요. 예은아, 우리 엄마한테 인사 잘해. 요즘 좀 예민하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차가 시댁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수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하얀 가루가 들려 있었어요.
소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금을 제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휙! 소금이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 흩뿌려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소금기가 스며들어 따가웠어요. 상갓집 다녀온 게 우리 집 문턱에 들어오면 부정 썩 물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온 며느리한테 소금을 뿌리다니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 상갓집 다녀온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와? 요즘 세상에 예의도 없어? 집안이 거지꼴이 됐으면 너도 그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현수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예은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현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현수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킬 거야.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기 현관에 서 있어. 소금 다 털고 들어와. 그리고 씻고 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온 며느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저한테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현관에 그대로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쾅 하고 문을 닫았어요. 현수도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현관에 남겨졌어요. 머리카락에서 소금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옷에도 소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털어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짠맛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예은아, 들어와. 씻고 와.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는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물과 함께 눈물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현수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부엌에 설거지 쌓여 있어. 하고 와.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온 며느리한테 소금을 뿌리고 설거지를 시키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해. 우리 현수 출근 준비시켜야지.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신혼부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현수는 벌써 잠이 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소금이 얼굴에 뿌려지던 순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무관심,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지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현수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요. 밥 먹어요. 현수는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먹으면서 중얼거렸어요. 국이 좀 싱겁네. 간 좀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오셔서 밥을 드셨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드시고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현수가 출근하고 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청소 좀 해. 손님 온다. 예전 같았으면 청소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내왔어요. 어머, 이 집 며느리가 한국건설 회장 딸이라며? 요즘 그 집 망했다던데. 한 아주머니가 소곤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봐.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집안이 망하고 이제 저는 시댁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좋은 집안 딸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저 집 망한 거 맞지? 이제 우리가 쟤까지 책임져야 해? 새벽같이 일어나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온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찬물에 담겨 있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예은이 들으면 어떡해요?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그 집 완전히 망했어. 뉴스 안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우리 예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였고, 아니,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턱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베란다 좀 봐.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청소 좀 해. 방금 전 거실 청소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베란다까지 하려면 또 1시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걸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1월 추운 날씨에 베란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베란다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닦은 바닥을 힐끗 보시더니 혀를 찼어요. 이게 뭐야?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았잖아. 다시 해. 다시요? 방금 다 닦았는데요. 말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다시 걸레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점심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너 요리도 제대로 못하니? 제 요리 솜씨를 예전에는 칭찬하셨었습니다. 맛있다고,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뭘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일게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에 소금을 더 넣고 다시 데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는 손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동창 모임분들이었어요. 5명의 아주머니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커피 말고 녹차로 해. 그리고 과일은 접시에 예쁘게 담아와. 준비한 커피를 다시 부엌에 가져다 놓고 녹차를 우렸습니다. 과일은 이미 예쁘게 담았는데도 다시 담았어요. 손님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주머니들 앞에 차와 과일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숙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한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 이 집 며느리 한국건설 회장 딸 맞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 집 완전히 망했잖아요. 아유, 그래도 며느리가 좋은 집안 출신이면 뭐해요. 집안이 망했는데 오히려 집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며느리 뒷바라지에 신경 쓰이고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가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현수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여보, 힘든 일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현수가 저를 쳐다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깨져서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냥 밥이나 차려놓지. 예전 같았으면 현수는 제게 안겨서 하루 얘기를 했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당신 얼굴 보니까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차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밥그릇을 들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 하는 거야?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을 주웠어요.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 요즘 너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부엌으로 나오셨어요. 아이고, 왜 이래? 밥그릇도 제대로 못 들어?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에 뭔가 따끔한 게 느껴졌어요. 그릇 파편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은 현수와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집안의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친 현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베인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현수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회사에서 요즘 나한테 눈총 들어와요. 장인어른 회사 망했다고 다들 수군거려요. 그러게. 우리가 무슨 죄야. 내네 집이 망하니까 내 인생까지 꼬였어. 내가 뭐가 되냐? 현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 집안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손에 든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화내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집안일이 끝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현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 한쪽 구석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건설그룹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명문가에서 자랐어요.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시댁에서 하녀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 남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청소야? 구석 좀 봐. 국이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빨래 개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저는 묵묵히 다시 하고 또 다시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알아? 현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어. 다 당신네 집안 때문이야. 장인이 회사 말아먹어서 내가 욕먹는 거라고. 현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틀어진 걸.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을까? 후회돼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평생 함께하자던 사람이 후회한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집안이 망한 게 제 잘못인가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제 잘못인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짐이었어요. 책임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사이에 제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볼은 꺼지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져서 예전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게 나인가? 한혜은이 이렇게 됐구나.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수 코트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 종이를 저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1박.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수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었어요. 1박 2일로 지방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한복판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회사 회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동료들이랑 같이 묵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수 코트를 옷장에 걸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현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최근 몇 달 사이 현수의 야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7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핸드폰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따뜻하게 데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현수는 피곤한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네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요? 현수가 저를 쳐다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 일 많은 거 당연하잖아.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지.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현수는 짜증을 냈어요. 며칠 후 또 현수가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문자가 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현수가 오늘 또 늦는데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지. 현수한테 부담 주지 마라.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갔어요. 그때 현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트 표시. 발신자 이름은 도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누구지요? 회사 동료인가요? 아니면 그냥 친구일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그 문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수가 입고 나간 코트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코트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또 뭔가 만져졌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같은 호텔,
스위트룸 1박. 날짜는 엊그제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으로 영수증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현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이라고 회식이라고 하면서 호텔에 가고 있었어요. 도연이라는 사람과 함께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청소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현수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하게 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현수 회사로 가달라고 했어요.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가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앉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현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수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현수가 뭔가 말하자 여자가 웃었어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얼른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탄 차를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이었어요. 영수증에 적혀 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현수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현수와 여자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현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현수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현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딸이시죠?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수였어요. 집 와서 얘기하지 말자. 창피하니까. 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창피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현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가요?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인가요? 현수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엄마를 잃고 집안이 망하고 시댁에서 하녀처럼 살고 이제 남편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제게 남은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 얘기하자.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걸까요? 변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 잘못이라고 하려는 걸까요? 저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현수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은아, 어디 갔다 온 거야? 현수한테 전화도 안 받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현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예은아, 얘기 좀 하자. 저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손 놔요.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현수가 손을 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또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잘 살겠다고,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현수의 외도를 목격한 날 밤, 저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웃던 그 여자의 얼굴, 차갑게 저를 바라보던 현수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크를 했어요. 예은아, 아직도 자? 밥 안 해?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현수가 나와서 앉았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오셔서 밥을 드셨어요.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요란했어요. 저는 밥 한 술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코트를 입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수가 시어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가셨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어요. 그릇을 씻다가 그만 손에서 놓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접시가 깨졌어요.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을 보시더니 혀를 찼어요. 요즘 대체 왜 이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뭔가 따끔한 게 느껴졌어요. 또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또 오셨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왜 저래요? 무슨 일 있나 봐요. 한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현수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며느리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니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빈둥거린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집안 출신인데 살림은 잘하겠네요. 다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집안이 뭐예요? 이미 다 망했는데 오히려 우리만 피해보는 거죠. 아들이 저 집안 딸이랑 잘 되면 우리가 좋지. 근데 지금은 그냥 짐이에요, 짐. 짐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흔들렸어요. 아유, 그럼 어떡해요. 머리 아프시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무슨 죄예요.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이 고생이지.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쟁반을 부엌에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짐이래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11월 끝자락, 곧 겨울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정말 잘 살 거예요.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말리시는 걸 뿌리치고 결혼했는데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고 다시 눌렀다가 지웠어요.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엄마 사진이 나왔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예은아,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그때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사진 속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흐느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현수가 퇴근했어요.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크를 했어요. 예은아, 나와서 저녁 준비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기력이 없었어요. 예은아, 말 안 들려?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든지. 그래도 밥은 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렸어요. 현수와 시어머니가 앉아서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회사 일은 좀 어때? 힘들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지. 시어머니는 현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한마디 위로도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시댁에서는 짐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을 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끊어야 하나? 끊어야 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어요. 그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은아?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예은아, 무슨 일 있니?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나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울음소리를 들어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잘 살겠다고 했는데, 잘하겠다고 했는데,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계속 났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아버지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듣던 그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우리 딸 혼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버지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우시는 것 같았어요. 예은아, 우리 내일 보자. 아버지가 있는 대로 나올 수 있니? 네, 아버지.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내일 오전 10시에 엄마 산소 앞에서 보자. 거기서 보자. 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 빛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일 아빠 만나러 가요. 엄마한테도 인사하러 갈게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예은아, 아버지는 부도나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걸까요? 부도나지 않았다고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엄마 산소에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관심도 없으셨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바람이 차가웠어요. 택시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이 2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산소로 올라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엄마 비석 앞에 서 계셨어요. 뒷모습만 봐도 아버지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하지만 2달 전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습니다. 예은아, 왔구나.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기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예은아. 천천히 얘기해.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결혼해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예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미안하지. 우리는 엄마 산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장례 후 시댁에서 당한 일, 소금을 뿌린 일, 하녀처럼 부려진 일, 그리고 현수의 외도까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빠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예은아, 고개 들어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강렬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아버지는 부도나지 않았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부도나지 않았다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뉴스에서 다 봤어요. 회사가 망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의도된 거였다, 예은아. 아버지가 일부러 퍼뜨린 소문이었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요? 왜요? 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은아, 아버지 회사는 작년부터 두바이 건설그룹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주 큰 프로젝트였어.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아우르는 거대한 합병이었지. 저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합병이 성사되려면 우리 회사 주가가 떨어져야 했어. 그래야 합병 비율이 우리한테 유리해지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부도서를 흘렸던 거야. 그럼 엄마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아버지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몰랐어.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리 말씀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 비밀 유지가 중요했거든. 그런데 엄마를 잃고 말았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어요. 합병이 성공했다, 예은아. 1달 전에 최종 계약이 체결됐어. 이제 우리 회사는 한국 건설그룹이 아니야. 글로벌 두바이 코리아 건설그룹이지. 중동 최대 건설사와 합병한 거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합병이 성공했다고요? 그럼 회사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망하기는커녕 전보다 더 커졌지. 자산 규모가 10배는 늘어났어. 아버지는 이제 이사회 의장이야. 실질적인 지배자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커졌다니요. 그럼 왜 그동안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은아, 아버지도 고민했어.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잖니. 아버지가 말렸는데도 결혼했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어. 그 사람들의 본성을 내 눈으로 보기를 바랐지. 내가 먼저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기를 기다렸던 거야. 그동안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예은아. 아버지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어제 내가 전화했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우리 딸이 돌아온다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이제 아빠가 나선다. 내가 당한 일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합병 공식 발표가 나간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지. 한국건설그룹이 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시댁이 다니는 회사, 도림건설이라고 했지? 거기랑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었어. 네, 계약이요? 그래, 큰 프로젝트 하청 계약이었지.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할 거야. 아버지 말씀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도림건설은 우리 회사 하청으로 먹고 사는 데야. 계약이 끊기면 버티지 못해. 은행 대출도 회수될 거고 다른 거래처들도 다 빠질 거야.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예은아, 아버지가 내 남편 직장도 내 시댁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야. 우리 딸한테 한 짓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예은아. 그리고 너도 준비해야 해. 이제 내가 당당해질 차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솟아올랐어요. 소금을 뿌리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짐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외도 현장에서 비웃던 그 여자의 얼굴, 창피하다며 차갑게 쳐다보던 현수의 눈빛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녀처럼 부려졌던 날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던 기억, 깨진 그릇을 주우며 손을 베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준비할게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당당하게 살자. 아버지가 있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어요.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이제 저 당당하게 살게요.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아버지 차가 서 있었어요. 새 차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어요. 아버지, 차 바꾸셨네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장차지. 이제 아버지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달라지셨구나. 회사도, 지위도, 모든 게 달라졌구나. 예은아, 너도 이제 당당해져야 해. 알겠지? 네, 아버지. 차에 타지 않고 저는 택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댁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합병 발표가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게 바뀌겠죠. 시댁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 그려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흘러갔습니다. 한국건설그룹, 두바이 최대 건설사와 정격 합병, 글로벌 두바이 코리아 건설그룹 출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시댁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놓치셨고 현수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합병 발표가 나간 날이었어요. 경제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한국건설그룹 한진국 회장, 실은 전략적 합병 추진 중이었다. 부도설은 주가 조정을 위한 계획된 수순. 이제 중동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 건설그룹 탄생.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망했다더니 합병이라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게 우리 아버지셨어요. 현수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부장님 받으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은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제가 왜 말씀드려야 했나요? 어머님께서 저를 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현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였습니다. 현수가 받았어요. 네, 부장님. 네. 뭐라고요? 현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현수야? 시어머니가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글로벌 두바이 코리아에서 우리 회사랑 계약 해지한대요. 뭐? 계약 해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다 한국건설 하청이었거든요. 근데 합병하면서 다 정리한대요. 회사가 난리예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수 회사 거래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현수는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전화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부장님, 제발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현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현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오후에 현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네, 해고라고요? 저를요? 이유가 뭡니까?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슨 말인가 들렸어요. 장인이 회사 말아먹어서 제가 욕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 잘못이라고요? 현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잘렸어요, 엄마. 저 잘렸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잘렸다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고 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녁 때 현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현수가 황급히 받았습니다. 도연 씨, 나예요.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또렷했어요. 최현수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한국건설 회장 사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백수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현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연 씨,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 장인 회사가 지금 엄청 커졌다고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이미 잘렸잖아요. 저는 성공한 남자가 좋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도 현수를 버렸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도림건설은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하청업체들도 모두 발을 뺐어요. 현수 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처가 다 도림건설 관련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하시던 슈퍼도 손님이 뚝 끊겼어요. 시댁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현수는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국건설사위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셨어요. 예전처럼 저한테 청소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기력도 없으셨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예은아, 나 좀 볼 수 있을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예은아,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저는 묵묵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요동쳤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은아, 살려다오. 시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제발 내 아버님께 좀 말씀해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제발 예은아.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소금을 뿌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상갓집 다녀온 년이라고 하시던 말씀, 짐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은아, 제발. 우리 현수라도 살려줘. 내 남편이잖아. 남편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엄마 장례 치르고 왔을 때 소금 뿌리신 분이 어머님 아니었나요? 저를 짐이라고 하신 분도 어머님이셨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창피하다고 하던 사람이고요. 예은아, 그건 현수가 잘못한 거야.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부정탄다며 소금 뿌리던 날부터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많은 짐은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엄마 사진, 그리고 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 제 것은 별로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밤새 우신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예은아,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가요, 어머님. 제 집으로요. 아니야, 예은아. 여기가 내 집이잖아. 내가 시집 온 곳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 하셨어요. 예은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용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엄마 장례 치르고 온 며느리한테 소금 뿌렸잖아요. 상갓집 다녀온 년이라고 하셨죠. 그날 어머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짐이라고 하셨어요. 친구분들 앞에서요. 저는 그때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미안해, 예은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은아, 뭐 하는 거야? 왜 가방을 싸? 저는 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떠나요. 이 집에서요. 현수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안 돼, 예은아. 가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요?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랑은 끝났어. 다 끝났다고. 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냥 소음으로 들렸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그것뿐인가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엄마 장례 치르고 왔을 때 소금 뿌리는 어머니를 말렸나요? 아니잖아요.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죠. 예은아, 그건 제가 시댁에서 하녀처럼 일할 때 당신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꼬였다고 당신네 집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들렸나 봅니다. 현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호텔에 갔을 때요. 제가 그 앞에 서 있었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집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했어요.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수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예은아, 그땐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 시작하자. 응? 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당신은 미쳤던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 본 모습이었어요. 제 집안이 잘 나갈 때는 착한 척 했지만 망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죠. 아니야, 예은아. 아니라고.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당신들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에요. 이제 그 페이지를 넘길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현수 옆을 지나쳤습니다. 현수가 뒤에서 불렀어요. 예은아, 예은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은아, 제발 내 아버님께 좀 말씀해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아버지는 이미 결정하셨어요.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업적 판단이래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제 뜻을 따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뭐니? 어머님은 저한테 소금 뿌렸을 때, 그때 한 번이라도 후회하셨나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그럼 저도 어머님을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담담했어요. 1층에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2월 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였어요.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예은아. 아버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제 가방을 받아주셨습니다. 트렁크에 넣으시고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 수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조금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아버지가 알아. 우리 딸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 안에서 보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모두 끝났으니까요. 차는 시내를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예은아, 어디 가고 싶니?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엄마 산소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경기도로 향했어요. 1시간쯤 지나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산소로 올라갔어요.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엄마 비석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나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견뎌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참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울었어요. 엄마, 나 다시 살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좋은 소식만 가지고 올게요. 아버지와 함께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을 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살게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겨울이 왔지만 봄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을 상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저는 한진국의 딸 한혜은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새로운 한혜은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만요.